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흔히 우리가 현묘 지도라고 이제 풍유도의 핵심 철학 내용입니다. 현묘 지도가 사실 오늘날 서양에서 말하는 이제 존재론과 매우 통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인류학적 인문학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게 사실은 동서고금의 소통입니다. 동서고금의. 그러니까 오늘날은 특히 더하죠. 그죠? 세계가 하나니까 동과 서, 동서라는 게 동양 문명, 서양 문명. 고금은 옛날과 지금 이러죠. 그죠? 이 동서고금이 소통이 되어야 사실은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동양을 안다 했을 때는 서양을 알아야 동양을 아는 거죠. 그죠? 또 내가 지금을 안다 했을 때 옛날을 알아야 지금을 아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동서고금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제 인류의 문화자산이 워낙 양이 많고 그걸 흔히 오늘날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다 읽을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데이터 전체를 알아야 아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핵심을 찾아 들어가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흔히 불교에서는 그걸 화련대오한다, 회통한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어쨌든 동서고금의 회통이 돼야 돼, 회통이 돼야 돼. 우리나라의 불교를 이제 흔히 회통불교라고 합니다. 회통불교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반대되는 학설이 있으면 그 양쪽을 다 알고 하면 어느 날 어느 통하는 지점이 나와요. 그거는 반드시 어느 지점이라고 고정시킬 수는 없어요. A라는 사람이 깨달았다 해서 자기가 깨달은 그 지점을 고정시켜 놓고 전부 그쪽에 오라 그러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 달라. 시대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는 게 역시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아무리 열심히 해놔도 그걸 다 따라간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야 공부하는 건 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그걸 이제 추적하고 고민을 해야 돼. 쉽게 말해서 사유를 해야 된다. 이걸 하려고 하면 결국 사유를 해야 돼. 사유라는 게 철학적으로 어려운 말이지만 사유를 어려운데 이게 그냥 생각. 우리가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시 깊이 있는 생각이란 것은 좀 침잠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침잠을 해야 생각이 나오는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쉬운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사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서고금의 회통을 하는 게 인류학적 인문학의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 우리가 흔히 제가 이제 인문학이나 철학 강의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다양하죠. 그죠? 인류 문화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소통이 활발하지 않을 때는 전부 자기 문화가 전부인 줄 알아.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니까 또 그 문화의 법칙이 있다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죠? 이 지구상에 여러 문화가 흩어져 있고 각자가 또 자기 문화의 문법에 따라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결국은 철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땅이 있죠. 그게 땅은 자연적 풍토가 됩니다. 풍토. 철학은 이제 풍토가 중요하고 그 풍토에서 여러 이제 조상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도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풍토와 전통이 있어요. 풍토는 다른 말로 기후를 할 수도 있고 전통은 역사를 할 수 있죠. 근데 풍토와 전통을 따라 가지고 지금이 또 있잖아요. 지금의 시대 정신. 옛날에는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지금 정신이 뭐냐 이렇게 따라가야 이제 철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후 풍토, 역사 전통, 시대 정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인류학적으로 보면 이제 크게 문명권을 보면 흔히 유목 문명과 농경 문명으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유목 문명은 대개 이제 위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36.5도 뭐 이북 또 이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도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위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기후와 관련이 있어요. 위도가 같으면 기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이제 제일 그 강력한 게 위도입니다. 그래서 이 유목 문명과 농경 문명을 다 위도가 중요하다. 아래 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지구본을 보면 위아래를 나누는 거 있죠. 위도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기후가 같기 때문에 문명이 비슷해요.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같은 위도라도 똑같지는 않죠. 경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러나 크게 뭐 아주 비슷해요. 예컨대 뭐 인류 그 문명권이 어떻습니까? 문명권이 대개 한 30도 뭐 조금 더 내려가면 20도에서 한 40도 사이, 20도에서 40도 사이가 인류 문명이 이제 4대 문명권이 거기 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도죠, 그게. 다행히 뭐 우리 한국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중국도 그 속에 있고 뭐 유럽의 문명국 또 뭐 중동의 이제 문명권도 전부 다 이제 그 속에 있죠. 그래서 그 문명권의 위도가 20도에서 뭐 40도 더 올라가면 좀 이제 많이 춥고 더 내려가면 이제 좀 덥고 하니까 문명이 이제 소위 그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위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도가 중요하죠. 같은 위도라도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같은 위도에도 다르죠, 그죠? 경도에 따라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위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경도. 근데 이게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그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됩니다. 그 위치에 따라 이제 어떤 특정 문화가 이제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한국 할 때는 한국 문화, 중국 할 때는 뭐 중국 문화 이렇게 되죠. 위도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문명권이라도 같은 문명권, 뭐 같은 위치에서도 시대마다 또 달라요. 한국 문화도 뭐 옛날하고 지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달라지는 거죠. 결국 문화는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 속에 이제 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뭐 지속되는 그 전통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깔려 있는 이제 그런 문화의 흐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뭐 심층 문화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기층 문화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밑에는 면면이 흐르는 그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위로 갈수록 자꾸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한 문화권, 한국의 한 문화권에 당연히 그 자기 철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는 당연히 한국 철학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철학이 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철학이 있다 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사람은 철학이 없다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사는데 생각을 하는 이제 동물인 인간이 사는데 철학이 없이 살 수 없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명시적으로 뭐 철학화 되어 가지고 뭐 이런 철학이다 저런 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흐르는 거죠. 철학이 있죠. 그래서 그 삶의 하나의 방식으로서 철학을 따지면 철학이 다 있어요. 살아가는 데는 어떤 방식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가 철학이 있다 했을 때 그것을 언어로 개념 정립을 해가지고 남이 알아듣게끔 내만 아는 철학이 아니라 나는 이런 철학이야. 남이 알아듣게끔 하는 철학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자는 이제 생활 철학이라고 후자는 이제 개념을 정립한 개념 철학입니다. 근데 그 철학이란 용어도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쓰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결국은 보면 이제 인류 문화라는 게 반드시 그 밑에는 이제 철학이라는 게 있죠, 그죠?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생활 철학도 있고, 이거 뭐 명시적이 아닌 철학, 생활 철학도 있고, 이제 명시적으로 된 이제 개념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다 할 수도 있고 없다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이제 개념 철학, 이 어떤 시대 정신을 정립했을 때, 시대 정신을 정립했을 때,
시대 정신을 정립했을 때 이제 개념 철학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뭐 개념이 아니어도 생활 방식으로 했을 때는 뭐 어디든지 철학이 있는 거죠, 그죠? 말하자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아프리카에 철학이 있느냐 했을 때 흔히 우리가 뭐 철학이라고 말할 때의 그 개념 철학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활 철학은 있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용어도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문화는 이제 철학과 이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신. 그래서 한국이 어떤 문명권에서 자기의 그 어떤 지분 그리고 자기 위치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제 한국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해가 돼야 돼. 나만의 철학인 것은 뭐 국제적으로 철학으로 소통이 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직면한 문제가 예를 들면 뭐 삼국시대 그다음에 고려, 조선 이래 오면서 철학이 이제 사실 있어 왔죠.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국제적인 레벨에서 이제 보편 철학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삼국시대에는 주로 불교입니다. 불교. 우리의 삼국의 불교 문화가 세계적 지평에 올라갔었던 거죠. 그래서 뭐 대단한 스님들이 많았잖아요. 조선조에는 특히 이제 또 우리나라는 뭐 성리학이 일변도인 것이 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세계적 지평에 올라갔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주체적인 어떤 해석 같은 건 좀 부족했어요.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세계와 소통할 만한 그런 철학을 가졌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있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뭐 철학 공부는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철학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이제 성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죠. 어쨌든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한 산업이게 이제 발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세계적 지위에 올라갔잖아요. 소득 수준 면에서는. 근데 반드시 이제는 이제 철학을 만들어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소위 지식 엘리트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시대 정신을 개념 정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이 만들어 놓은 개념을 갖고 그냥 공부만 해서는 절대 자기 철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새로운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철학적 기반에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철학이 성립이 되지 않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먼저 그 땅을 고르잖아요. 땅. 그라운드를 고르잖아요. 그러고 거기에 이제 초석을 놓고 기둥을 놓고 집을 지는데 그거 비슷해요. 철학이라는 것도 집 짓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라운드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집을 지을 수 없죠. 그래서 넓게 봤을 때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 있죠. 동양은 대개 이제 서양과 이래 비교했을 때는 동양은 시철학에 가깝습니다. 우리 예전에 중국에 예를 들면 유가철학을 배울 때나 사서상경을 배울 때 보면 대개 이제 선비들이 시를 짓는 걸 일상화하잖아요. 시를 못 지으면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시가 몸에 붙어 있죠. 다 한 수씩 하죠. 그 중에 이제 잘 짓는 사람이 있고 좀 못 짓는 사람이 있을 따름이지 다 하는 거예요. 생활이 시야. 선비들 속에서는 말이죠. 근데 이제 서양은 좀 달라요. 서양은 시라기보다는 개념에 의해서 이제 철학이 성립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는 뭐 동양 문화권에 있으니까 시철학 문명권에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보면 서양 철학과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서양 철학이 그래서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시철학의 기본이 있으니까 서양의 아주 개념적으로 엄정한 소위 우리가 흔히 그런 개념을 이제 판단 명석하다 이래요. 아주 뭐 틀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토대로 있는 철학과 우리는 좀 달라요. 시라는 게 그저 은유란 말이에요. 은유. 그러니까 동양은 은유의 철학이고 서양은 이제 환유의 철학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언어적으로. 우리 이제 은유 철학 면에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철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위 그 서양 철학의 맥락에서 봤을 때 철학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서양에 유학하고 와서도 그 서양 철학 열심히 하고 나면 또 동양 철학을 알기 어렵고 동양 철학만 하면 또 서양 철학 알기 어렵고 이런 약간 그런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동서가 하나가 된 시대이기 때문에 은유의 철학이든 시철학이든 환유의 철학이든 개념 철학이든 그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우리 시대의 정신에 걸맞는 우리에게 적합한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 뭐 훌륭하고 그 체계적인 철학이 외국에 있다 해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공부는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맞는 철학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철학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철학을 만들어내야 우리 역사를 전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남이 이끌어가는 역사에 편승해 간단 말이에요. 편승해 가면 뭐 쉽게 말하면 뭐 어떤 경우에 남의 소위 강대국, 남이라니 뭐 특히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의 그 노름에 놀아난단 말이에요. 강대국의 의도에 따라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힘든 역사가 되죠. 우리 그 구한말부터 지금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양이 만들어 놓은 철학에 놀아나는 겁니다. 공부를 완전히 하면 그걸 이제 놀아나지 않는 경지를 가야 돼. 가야 되는 어떤 이제 사람 또 어떤 그 철학군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식으로 철학을 전개하고 우리식의 역사를 전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서양이 만들어 놓은 이제 예를 들면 오늘날 뭐 좌우파 이런 식으로 갈려져서 얘기하는데 그치면 우리가 우리 철학을 만들 수 없어요. 그걸 완전히 뛰어넘어가 제3의 철학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 서양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다 해도 그 사람이 우리 땅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내 몸이 내 신체가 사는 곳에서 사유를 할 때 내 철학이 나오는 거야. 우리 철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결국은 우리 철학은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서양에 또는 뭐 중국에 위대한 철학자가 뭐 말이 나오고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 철학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우리 철학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오늘 이제 모두 얘기했듯이 그 우리의 그 현묘 지도라는 그 풍유도의 철학이 사실은 오늘날 서양 철학으로 보면 이제 존재론에 가깝습니다. 그 존재론은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불교 철학에 가까워. 불교적 존재론입니다. 근데 우리 그 풍유도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우리 이제 특히 그 삼국의 이제 신라의 이제 풍유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이미 이제 흔히 그걸 이제 학자들은 그 불교가 들어오기 전이라고 해서 전불시대라고 불교가 들어오기 전이라고 전불시대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의 이제 전통 그 고대 전통의 그 샤머니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약간 불교적인 특색이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전불시대라 하는 겁니다. 불교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샤머니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샤머니즘 전통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샤머니즘과 불교의 전통에서 이제 그 불교 쪽으로 조금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선진화되는 겁니다. 그죠? 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니까 새로운 종교가 나온 거죠. 그게 일종의 뭐 불교의 고등 종교입니다만은 그 고비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2차돈 알죠? 2차돈. 2차돈은 이 그
샤머니즘과 불교 사이에서 불교로 넘어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한 이제 인물이죠. 그러니까 뭐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아다시피 전설에 뭐 내 목에서 이제 흰 피가 나오면 뭐 어떻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그 샤머니즘 불교로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뭐 그런 특출한 인물들이 다른 시대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끌어당겨주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도 각 시대마다 이제 그런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특히 신라에서는 이제 원효 스님을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중국 불교라는 게 인도 불교를 번역해서 중국 불교가 성립되는데 그걸 완전히 이해를 해서 새롭게 그 화정사상에 이제 화정사상으로 정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철학이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래 보면 서양이 불교적 철학을 가져가서 서양식으로 번안을 해서 나온 게 이제 오늘날 이제 이 존재론입니다. 존재론. 특히 하이데거의 존재론이에요. 하이데거의 존재론인데 이게 사실은 뭐 아주 생소한 것 같지만 공부를 해보면 결국 이제 이게 불교 철학이에요. 불교 철학을 서양식으로 서양의 전통에서 재해석한 거죠. 그죠? 근데 굉장히 생소해 보이는데 사실은 생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거야. 이 존재론이 사실은 우리의 그 현묘지도, 우리 흔히 지도라죠. 현묘지도라는 게 도학의 이제 핵심인데 이거와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철학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고대 현묘지도가 그 문화의 표현형은 좀 다르지만은 알고 보면 불교 철학과 통해 있고 그 불교 철학은 다시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통해거나 이렇게 동서가 회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철학이 정립되는 뭡니까? 일종의 신호입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쭉 이 동서 문명의 사유 체계를 이제 보면 우리 흔히 인간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철학도 사실은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남성성이라는 것은 여성에게도 남성성이 있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체가 타고난 어떤 남성성, 여성성을 기준으로 철학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걸 이제 거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래 보면 남성성은 되게 초월적인 사유를 하고 초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바랄 때 내가 바라보는 입장, 주체의 입장에서 하는 거야. 초월하죠. 초월은 이제 가상입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 아버지라. 이게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 듣고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기독교야 이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종교에도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이런 특성이 있어요. 불교의 부처님은 약간 남성성에 속하는 거야. 보살은 뭐야? 여성성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그걸 파악하고 나면 항상 어느 철학이든지 간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는 거야. 제가 예로 이제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불교로 보면 이제 부처님, 여기는 남자는 부처, 여자는 보살. 보살이 남자는 여자는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중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하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보면 여성성에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여성 절에서 일하고 이래 하면 되게 이제 보살님이라 그러잖아요. 보살.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다고요. 이래 보면 남성 초월 가상, 여성은 실제적인 걸 좋아하는 거야. 실제는 어디에 있어요? 신체에 있어, 신체에 있어. 여성이 왜 신체냐 하면 여성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여성은 자기 몸으로 애를 낳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젖을 먹이고 또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자들은 거의 신체적인 거 하다고 뭐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계속 신체적으로 연결되죠. 그게 이제 구체와 연결되는 겁니다. 구체. 남자는 또 안 그래요. 항상 머리로 뭐 생각해가 환타직한 걸 이제 사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이 구분이 됩니다. 이게 남자들은 이제 창조적 존재, 여자들은 이제 여성성은 이제 신체적 존재. 남자는 주체, 여자는 객체 이렇게 됩니다. 남자는 되게 또 능동적이고, 남자 좀 능동적이잖아요. 뭔가를 이래 어떤 미지의 세계를 갈 때는 개척을 하잖아요. 여자는 그런 개척보다도 개척해 놓은 데서 이제 다듬어가 살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하죠, 그죠? 그 능동 개척적 존재, 여자는 살림살이적 존재, 수동적 집안에서 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안에 설명을 하기 위한 이제 방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바라봤을 때 결국은 남자들은 그 창조적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거야. 이게 결국은 남자의 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자기와 이제 남성성이 동질성을 느끼는 겁니다. 있고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이 자기 몸이야. 끝까지 자기 몸이야. 죽을 때까지 여자는 뭐 흔히 음식 만들다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덕에 뭐 모든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친구들 사이에 모여 보면 남자들은 어디 가면 등산을 가도 뭐 먹을 거 가져오는 게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도시락 정도 가져오고 이런데 아무 말도 안 해도 여자들은 말이죠. 밥 위에 뭐 온갖 먹을 걸 다 가져와요. 그게 이제 본능이란 말이야. 뭐 이제 먹여야 된다 이런 관념이 있는 거야. 애도 키우지만은 어느 집단에 가더라도 먹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이게 먹어야 산다는 그 관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신체적.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라는 게 뭐 기상천외에 우리 삶과 한번 떨어져 가지고 지대로 뭐 굉장히 어려운 말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터득하고 보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아주 쉽단 말이야. 근데 여성은 보면 이제 자기 신체인데 이 믿음. 그러니까 어느 종단이든 가면 말이죠. 여성 신도가 없으면 그 종단은 망합니다. 물론 남성 신도도 있긴 한데 그 주로 이끌어가는 게 다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그거 이상하죠? 이론은 남자들이 만들고 뭐 이게 하는데 실제로 그걸 뭐 행위하는 건 다 여성들이야. 이게 하나의 어떤 종교도 사실은 남자 여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리도 그래요. 원리 자체도 그렇고 그 사람의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나면 우리의 철학이 어느 쪽에 더 이제 들어갈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국 사람은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에 가까워요. 뭐 그렇다고 남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여성성에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한국은 종교가 강력한 거예요. 종교가. 이 신앙이죠. 신앙. 자신이죠. 자기 몸으로부터 어떤 믿음이 일어나는 걸 이제 좋아한단 말이에요. 서양은 이래 보면 이제 새롭게 이제 과학인데 우리가 이제 여성 편이 종교의 편이고 남자는 이게 과학의 편이야. 뭐 딱히 이분화할 수는 없지만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를 가지고 우리가 돌을 닦는다 할 때 결국 한국 사람들은 막 그냥 어려운 말로 말이죠. 철학 체계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돌을 닦을 때도 산을 가잖아요. 뭐 산수 좋은 데 가서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산수와 더불어 이 돌을 닦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산수 자연이 뭡니까? 그게 여성이거든요. 여성. 근본적으로 자연은 여성적이란 말이에요. 여성적. 거기에서 이제 문명이라는 게 남성성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문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소위 현묘 지도라는 거, 여기 현묘가 있죠.
이 재밌잖아요. 현이 뭐 이게 흔히 이제 거물현이라 그러는데 뭐 딱 이제 색깔로 뭐 불액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뭔가 이 불액이라 하는 데는 우리가 뭔가 알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이라는 게 이게 알 수 없다는 의미가 있어요. 알 수 없다. 존재를 딱 존재가 확 드러나지 않는데 알 수 없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우리가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거야, 현. 어둠 속에 우리가 이제 이걸 불액이라고 뭐 흔히 뭐 얘기하게 하는데 반드시 불액은 아니고 불액 앤드 뭐 레드다 이런 말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뭔가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이제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걸 전제하더라도 아는 것을 더 추구하는 거야. 우리는 아무리 알아도 알 수 없다는 걸 전제를 더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특성이 드러나죠.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 근데 이 현인데 왜 또 이 묘냐 이거예요. 묘. 재밌죠. 이 계집여변에 이제 작은 소자인데 이 현하면서 묘하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현묘지도라는 게 엄격히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식으로 말하면 여성성에 가까운 거야. 여성성에 가까운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풍유도라는 게 결국 이제 불교 철학과도 연결되는데 이거는 유불선이 다 같이 있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그 후에 이제 불교가 연결되고 오늘날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뭐 존재론과 이게 바로 연결됩니다. 이래서 이 고금 소통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로 딱 연결돼야 이건 이제 이렇게 이거로 볼 수 있죠. 예, 관로를 해야지만 이렇게 딱 연결돼야 존재론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이것도 모르면서 존재론을 이해해서 그러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치원이 말한 현묘 지도는 이제 그 당시 신라 고대에 있었던 이제 오늘날의 이제 존재론과 같다는 거죠. 존재론과. 그래서 흔히 서양 철학의 존재론은 존재를 존재에 가깝다 보면 존재자가 현묘죠. 그 묘에서 또 이제 묘라는 것은 어떤 어떤 대립되는 것이 왕래하는 것을 이미 조금 인정하는 겁니다. 현과 묘가 다른 게 바로 그 점이에요. 현은 완전히 알 수가 없어. 근데 조금 아는 게 묘야. 조금 안다 싶으면 이게 벌써 대립이 돼가 묘가 이게 이제 왕래할 요자예요. 왕래. 이쪽 저쪽 하면 왕래한다는 건 두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은 거의 알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고 묘라는 거 조금 안다는 거야. 근데 좀 더 알면 두 개가 왕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 이게 이제 존재에 속하고 itself, thing itself라고 그러죠. 이게 존재자는 다 thing이야.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는 세계. 조금 알고 조금 더 알다 보면 대립된 세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이야기하면 이의 세계, 정신물질 이분화된 세계 이렇게 초월, 절대 이게 이제 기의 세계, 생멸, 기분을 느끼는 거죠. 기분은 우리가 어떤 느낄 때 다 알지는 못해. 그러나 기분이 그래. 기분이 괜히 슬프고 기분이 이제 기쁘고 이래요. 그건 알 수가 없어. 왜 그런지 다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생멸, 기분, 이 기운생동, 내재성 상대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현이 중요하죠. 현이 최고야, 현이. 이게 이제 존재야. 오늘날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현묘 지도할 때 이미 오늘날 최첨단의 철학인 존재론에 도달해 있는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 도달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아는 걸 서양은 이제 와 아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왜? 문화권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양은 아는 걸 중시하잖아. 알 수 없는 걸 존재를 잘 안 하는 거야. 아는 걸 중시하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것에 도달한 거야. 그래 알 수 없는 것에 도달한 게 존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존재론과 고대 우리 풍요 현묘 지도가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양을 배운 게 아니야. 원래 우리 있는 건데 서양이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를 배운 거야.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 옛날부터 그걸 알았죠. 그래서 그 항상 수도를 할 때 자연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 거야. 서양은 그 다르죠. 이제 그래서 존재는 오늘날 뭐 철학에 말하는 초월이나 절대가 아니라 내재, 상대성이다, 상대다. 최치원의 혐오지도는 고대의 존재론과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아래 이제 도덕경의 이제 1장인데요. 그렇죠. 지금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고로, 상, 무욕이 관, 기묘. 그냥 욕심이 없어야 묘를 본다는 거야, 이게. 묘를 보는 거야. 관, 기묘, 묘를 보죠. 욕심이 없어야. 그 욕심이 있으면 요를 본다는 거야, 이게. 여기 이제 대립된 세계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뿌리, 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현에서.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전부 다 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 최치원의 현묘 지도는, 오늘날 최첨단의 철학이라고 하는 존재론인데, 존재론과 통하는 것인데, 그 고대에 이제 고대에 있었던 존재론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서와 고금이 소통해야 아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점을 제가 책을 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걸 갖고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아마 현에서 묘가 나오고 묘에서 요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묘지도라는 게 그 간단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만큼 위대한 용어예요, 사실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